지금 정치권 이슈 살펴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 권한 재분배와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관 지명 소감과 법무행정 관련 방향과 관련해서도 검찰 조직 해체 같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 개혁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심 총장은 조금 전 오후 3시 입장문을 내고 검찰 개혁에 대한 시안과 결론을 정해 추진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 거라 우려하면서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기본권과 직결돼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지 불과 9개월여 만에 조기 퇴임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 질의를 이틀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하루만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해 오늘까지 질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부 추경 항목을 두고 신경전이 여전한 가운데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이번 주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관련된 정치권 소식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현미, 최진영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후 3시였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취임 9개월여 만에 물러나는 건데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검찰 고위직 역시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입장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이 가장 적기인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형사사법 체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기본적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의는 예견된 수순이었긴 합니다만 이례적으로 사의를 표명하고 본인이 입장을 내겠다. 그리고 이 사의를 표명하는 그 이임식 같은 거는 비공개로 하기로 결정이 됐는데요. 일단 본인의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사법개혁 그리고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우회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이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가 정착돼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최소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하기에는 좀 어색한 발언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화폰으로 민정수석과 김주현 민정수석과 한 두 차례 지난해 10월 10일이었습니다. 한 30분 가까이 통화를 했습니다. 먼저 전화를 주기도 했고 나중에 받기도 했고 그러면서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여사 사건을 무혐의 종결 처리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검찰 행정 업무와 관련한 전화였다고 합니다만 비화폰으로 통화를 한 내용 전혀 설명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만 적용이 됐던 시간 대 시간으로 구속 취소를 해줬던 그 부분 일선 검찰 수사팀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는 법원 판단 한번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검찰에서 즉시 항고해야 된다는 의견 개진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인권 앞세우면서 그 부분을 막아섰죠. 그러면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 시간 대 시간으로 했습니까? 아니요. 대검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원래대로 하던 대로 하라고. 오로지 윤석열 전 대통령만 이 어떤 심무정식 해석의 수혜자가 됐던 겁니다. 그러면 검찰 조직을 상당히 어렵게 한 선배로서 자성과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본인의 입장을 낼 시점은 최소한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정된 수순이었다. 왜냐하면은 검찰청 폐지 4법을 지금 현실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사 내지 법조인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과연 이와 같은 이재명 정부의 흐름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생명, 신체, 재산을 범죄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가? 이런 어떤 취지에서의 어떤 개혁인지 계약인지를 봐야 됩니다만 현재에 진행하는 것 자체는 사실상 검찰의 경찰에 대한 어떤 통제, 나아가 검찰의 직접 수사권 이런 부분을 싸그리 없애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검찰총장의 존재의의가 있을까에 대한 본질적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결국 어제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하고 또 그리고 또 봉국 전 대검 차장을 지금 민정수석으로 지명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정도면은 내가 이제 물러나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었는데 가장 큰 이유, 제가 봤을 때는 서너 가지 이유인데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검찰 개혁이란 명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청법
폐지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항의적 성격, 이 부분이 가장 강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17년 8년이었습니까? 문재인 정부 하에서 문무일 검찰총장도 검경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그 검수완박이 민주주의 절차에 반한다라는 이유로 항의를 했고 옷을 벗었던 그런 것과 거의 대자비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정성호 의원의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조직의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와 기소의 분리,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또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눈에 띄는 대목이 검찰 해체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부분하고 또 이 권한의 재분배, 또 수사 기소 분리는 또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라는 이 두 가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먼저 듣겠습니다. 사실상 이 검찰 개혁의 로드맵을 보더라도 검찰을 없앤다, 해체한다라는 표현에는 좀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기소와 수사의 권한을 좀 분리를 해서 구조를 좀 개편하고 기능을 조정한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좀 강조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 권한을 한 기관이 독점을 하게 되면 사실상 기소를 재판에 넘기는 걸 하나의 목표점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아주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언론 주목도가 높거나 정치인이거나 재벌 수사일 때 더 그런 부분이 도드라지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모든 언론이 취재를 하고 시시각각으로 그 상황을 보도를 하는데 저희가 들여다봤더니 법리적으로 문제도 없고 증거도 불충분해서 불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이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 형사 사건보다 특수 사건이 훨씬 무죄율이 높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 피의자들 그냥 나중에 무죄 받고 했다고 그 인생과 그 소비됐던 부분이 복원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검찰이 이 기능을 상당히 좀 독점하고 있으면서 그럼 국민 신뢰 얻는 수사했습니까? 특히 지난 정부 때 그러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죄부를 주지 못해서 정말 안달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그런 내부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저연차 검사들이 계속 검찰 조직에 몸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조직에 더 이상 자부심을 주지 못하는 국면까지 그 선배들이 초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검찰 내부의 자성과 성찰만으로 가능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기능과 구조에 대한 어떤 고민이 기본적으로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 정부 대선을 치르면서도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한 국민 여론을 환기하기도 했고 이제는 그 개혁의 마침표를 찍을 때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진영 변호사께서는 그렇다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해체는 안 되는 건가? 한마디로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헌법을 폐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민주당의 지금 당권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정청래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박찬대 의원 이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검찰청 해체 4법 다가오는 추석 밥상 올라오기 전까지 검찰청 없애버린다. 그렇게 공언을 하고 그에 대한 스피드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법률가로서 평생을 어떻게 보면 법조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던 정성호 법무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도 현재의 헌법을 알고 또 그 상황 속에서 검사가 사실상 폐지가 될 경우에 다가올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이런 측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대선 공약으로서 검수완박을 넘어서 이제 검찰청을 완전히 없애버린다라고 했지만 아시다시피 헌법에 보면은 기본권 부분에서 체포, 구속, 압수수색은 검사가 청구한 영장에 대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고 돼 있고 실제 뒤에 그 대통령과 관련된 국무회의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검사와 검찰총장은 헌법기관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법률로 해서 없애버린다? 그 자체가 위헌이란 것은 법무장관 지명자로서는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선거 과정에서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수사로서 검사를 없애버린다고 했지만 현실제 헌법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5선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이제는 이게 검찰을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아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고 기소권과 이 공수권을 이제 나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오늘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향과 결론을 내놓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 이것은 여야 할 것 없이 실무를 일을 하는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상당 부분 공감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법조인으로서 이 부분은 약간 속도 조절, 브레이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사실 처음에는 한평에 올라오지 않았던 정호성 의원님을 법무장관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정성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분들보다 어떻게 보면 비교적 합리적으로 이 절차를 진행해 나갈 여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다음 걸로 넘어가기 전에 사법과 관련해서 한 가지 예전에 질문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시험 부활 얘기를 살짝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스쿨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밑에서 이제 계층을 뛰어넘는 사다리가 되지 못할 수 있다. 왜냐하면 워낙 비싸니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사법시험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대안이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하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저는 이제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동료들도 많이 보고 로스쿨 가는 사람들도 많이 봤는데 기본적으로 사법시험이란 제도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계층 간의 사다리의 역할을 하는 시험이라는 게 분명한데 로스쿨 제도 같은 경우에는 학비도 상당히 비싸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사법시험 제도를 다시금 부활시키는 건 상당히 제도적인 좀 혼선이 초래될 수 있으니 기본적으로 여러 나왔던 대안으로서 뭐 방통대 직장인 반으로서 로스쿨 제도를 활용해서 변호사 시험 자격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한달지 그러니까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너무 전적으로 고비용 구조가 아니더라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부분은 법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이 있습니다. 법적 측면에서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른바 소년공으로서 사법시험을 거쳐서 대통령까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만약에 그 로스쿨을 한다고 하면 과연 변호사가 돼서 이까지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본질적 의문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 본인의 어떤 사법연수원 동기인 위철한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사법고시 부활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있었던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또 김 여사의 변호인까지 했던 분으로서 지금 거리에 사법시험 부활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추진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은 법적 측면을 넘어서 정치적 측면에서 특히 2030 남성 공정과 어떻게 보면은 형평 이런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어떤 이 부분을 만약에 사법고시 부과를 주장할 경우에는 적어도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인 반대해오던 측을 끌어안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지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적으로 어떤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넘어서 본인의 정치적인 지지층을 넓히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향후 입법 개선이 있을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회 얘기로 넘어갈게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금 종합정책 질의 이틀째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13조 소비 쿠폰 추경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는 분위기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습니다. 사실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있고 굉장히 지금 이런 국면에서 정부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이게 시장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 주식을 사자세로 돌아선 부분은 그래도 정권이 바뀌면서 경제의 청신호로 뭔가 경제에 어떤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주력하는구나라는 신호로 시장에서 작동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국민의힘 분들도 모르시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도 행안위 예산결산기금 심사 소위에서 이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차등 지급을 하자.
있습니다. 현금으로 1인당 15만 원에서 그리고 더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50만 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그 큰 틀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진영의 문제도 아니고 이렇게 세계 경제가 좋지 않고 특히 대한민국이 계엄이라는 이 국면을 좀 지나쳐 오면서 민생 경제 그리고 자영업자분들 사실 윤석열 정부 때는 자영업자 폐업률이 코로나 때보다도 높았던 게 객관적인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뒷짐지고 있을 수는 없다.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지원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국민의힘 의견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점이 이렇게 협의와 합치로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그 이재명 정부 첫 추경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또한 크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정치적 측면에서는 그렇다라고 하지만 경제적 측면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의 정치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단성 축하 선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포퓰리즘처럼 뿌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도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어떻게 보면은 서민층에 그리고 또 자영업자 측이 굉장히 어렵고 이런 것을 쿠폰으로 할 경우에는 또 그 서민들 그리고 또 자영업자들한테 나름대로의 어떤 그 돈이 돌아가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역할은 충분히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이른바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얘기했던 호텔 경제학 돈이 한번 돌면은 그 돈이 돌면서 나름 어떤 그 경제를 살린다라는 그런 것은 기본적인 설명을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할 경우 그 가운데 있었던 낙전 수입이라든가 아니면 세금 문제 그리고 이른바 화폐 승수 효과란 것이 내가 그 돈이 없었으면 다른 돈으로 뭘 썼을 텐데 그 쿠폰을 받고 다른 돈을 쓰지 않음으로써 돈이 돌아가지 않는 승수 효과가 제한적인 이런 부분은 항상 그 정책을 하는데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 예산이 676조 그리고 나아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빚 1,000조를 넘어서 이제는 빚이 1,300조를 넘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돈을 더 풀면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있고 최근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 지역으로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이 팍팍 오르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자산 가격의 폭등을 통해서 가게에서는 25만 원을 줬는데 내가 살려고 했던 집은 2,500만 원, 2억 5천만 원씩이 올라간다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 정책 당국에서 정말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이제 또 이 추경안과 함께 있는 것이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야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원내대표의 각각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12월 3일 내란 이후 사실상 6개월 동안 정부가 공백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 따위 증거 자료도 없이 우기기만 하면 넘어갈 수 있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네,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의힘의 입장이지만 결과적으로 표결로 가게 될 경우에는 그냥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런 네.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전반적인 기류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충분히 좀 해명이 됐다. 그리고 낙마할 사유가 이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나진 않았다는 기류가 강한 것 같고요. 다만 이 첫 총리로서 국회 인준이 필요한 자리이다 보니까 국민의힘을 끝까지 한번 그래도 설득해보고 그리고 의견을 좀 모아보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당초 원래 월요일 날 본회의에 통과를 시킬 수 있다라는 전망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한 텀을 좀 더 지켜보면서 같이 의견을 모아보자라는 쪽인데 그렇다고 계속 지체하는 건 책임 정치에는 반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무총리는 헌법상 이런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 제청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장관 인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전 정부의 교육부총리인 그 총리 대행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이 계엄과 무관하지 않은 그런 총리 대행이 이런 제청을 한다는 것도 헌정사에는 좋지 않은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헌법학자들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큰 결격이 없다면 빨리 임명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도 같은 선상에서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목소리까지 새겨서 더는 지체할 수 없다. 일단 국민의힘에서 아마 지금도 송은석 신임 원내대표 이야기 들으신 것처럼 뭔가 협조적으로 바뀔 기류는 확인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스케줄대로 김민석 총리, 첫 총리가 빨리 인선돼야 되는 또 시급한 과제가 있는 만큼 속도를 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속도를 내서 처리할 것이다.
속대로 처리하겠죠. 어떻게 막습니까? 결국 그 수적으로 180석이 넘는 그 여의도의 어떤 의석을 점하고 있고 그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106석에 불과합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에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이재명 대통령이 들은 척도 안 하니까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대통령실에 있는 용산으로 간 것 아닙니까?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과연 저와 같은 그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대통령실까지 전달될지에 대해서는 사뭇 의문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정말 민주당도 다시 한번 반면 교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실 그 대통령이 된 이후에 안대희 전 대법관을 그 총리 후보로 올렸는데 정관 예우 열심히 일했다라고 해서 신매덕을 6개월 동안 벌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게 불법도 아니잖아요. 그 이유만으로 해서 민주당은 그걸 해서 사실상 낙마시켰고 그 이후에 문창극 후보님 그 중앙일보의 주필이었죠. 그분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고인의 종교적 신념으로 얘기했던 그 영상 하나를 가지고 낙마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김민석 후보는 2000년 초반에 유력 점도 유망한 정치인이라고 하면서 대기업으로부터 수억 원의 어떤 정치적을 받았고 그 외에도 여러 번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나아가 아까는 안대희 그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정관 예우다라고 하지만 이분은 정관도 아니고 또 현 국회의원일 때 뭐 별별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일을 해서 번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내지 국회의원으로서 유망하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사실상 이자가 거의 없는 듯한 그런 대출로 받아가지고 생활을 했는데 이 정도면은 과연 서민의 눈에 맞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야당으로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김민석 후보님을 임명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물론 그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와중에 이제 김민석 후보자가 어제였죠. 총리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농성을 하고 있는 나경원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김 후보자가 단식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자 단식을 왜 하냐라고 받아치는 이야기까지 들렸는데 현장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좀 자료 좀 내요, 자료 좀. 우리 당 인사 아니 자료 다 갖다 줬는데 그걸 들어오질 않고. 아니 무슨 네, 자료를 내달라는 이게 다 줬다 그렇지만 보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보기 좋아 보였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뭔가 이 농성과 관련해서 본인이 드러내고 싶은 메시지가 있겠죠. 초대 총리인데 자료를 본인의 이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야당이 요구했던 부분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 검증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 로텐도홀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그 부분의 어떤 비판의 대상자인 김민석 후보자가 간 겁니다. 그러면서 농성하지 말고 혹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나경원 의원이 지금 단식 농성 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아마 김민석 후보자도 같은 맥락의 질문을 한 것 같아요. 혹시 단식하고 있냐? 단식하면 이제 몸이 상하니까 하지 말아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또 나경원 의원 옆에 있던 또 여성 의원들이 뭐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도 뭐 강행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같이 악수를 청하면서 사실 이것도 정치도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말 한마디라도 그냥 외면하는 것보다는 만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좀 날카롭고 본인에겐 아프더라도 듣는 그런 자세. 그게 사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자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 장면도 조금 해석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찾아간 건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찾아간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찾아간 건 왜죠? 좀 더 설득하고 얘기 들으러 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소통을 하러 갔는데 소통은 없고 조롱만 있었다.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실제로 처음에는 약간 단식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했는데 결국 물론 뭐 당내에서도 좀 비판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저렇게라도 하시는 분이 국민의힘에 몇 명이 됩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가셔가지고 좀 가시도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아이고 나 의원님 좀 한 번만 좀 봐주세요라든가 조금 더 낮은 자세로 가서 저렇게 조금 더 소통을 했다고 하면은 아마 지지율이 5% 이상 올라갔을 겁니다. 사실 어떻습니까? 최근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TK 대구 경북 지역에도 그 지지율이 50%를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그것보다 훨씬 높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김민석 후보에 대한 이 인준 지지율은 그것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왜 그런지를 본인이 아셔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야당의 유력 정치인이 저런 식으로 해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우리가 다 냈는데 왜 안 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한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점수 까먹는 것이다. 그것이 본인한테도 불리할 뿐만 아니고 본인을 지명했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는 것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볼게요. 국민의힘에서는 새 비대위원장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임명이 됐습니다. 즉 비대위 당분간 이제 관리형 전대가 있을 때까지 관리하겠다라는 의미가 좀 많이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은 나가면서 개혁 점수는 제로 0점이었다라고 얘기까지 하고 좀 가슴 아픈 얘기를 하고 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점 하면은 감이 안 살아요. 네, 빵점이라고 빵점. 해야 되는 네. 건데요. 저 또한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고향은 그 대구입니다만 서울에 있다 보니까 수도권의 민심을 저도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영태 의원처럼 그 초선이지만 그 서울 경인 지역에서의 어떤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을 그 국민의힘에 불어넣기 위해서 5가지 그 어떻게 보면은 대책을 지금 얘기를 했었는데.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실천되지 않고 사실상 2달 남짓한 사이에 사실상 좌초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올린 깃발은 나름대로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그 현재의 원내 대표는 말 그대로 106명의 어떤 그 국회의원들의 대표인 것이지 당의 전체적인 대표는 아닌 것이죠. 다만 지금 이제 그 8월 달 말 내지 중반에 있을 당 대표를 뽑기까지의 실질적인 그 비대위원장도 겸직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그 실질적인 당 대표가 뽑히기까지는 어쨌든 2달은 열심히 버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난번에 있었던 비대위원장의 말씀도 껴안으면서 앞으로 있는 8월 달에 있을 실질적인 당대표를 이을 때까지 본인은 열심히 그 연결 가교를 역할을 하는데 단순히 가교 역할만 해야 되는 것인가? 사실 그러기에는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너무 낮은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걸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지금 원내대표뿐만 아니고 단순히 당대표 대행이 아닌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역할 저는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 어떻게 네. 보고 계신지. 비대위가 거의 상설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비대위가 왜 발족했냐면요. 권영세, 권성동 그 투탑 체제에서 무리한 후보 교체하려다가 비대위에서도 내려오게 된 거예요. 임시 비대위가 김용태 비대위 체제였는데 그렇다면 이 비대위가 발족하게 된 근본 원인을 진단하게 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금 수사, 내란 특검도 발족했는데 명시적인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분리와 절연을 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국민의힘이 진정한 보수로서 그 눈높이를 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은 아 그럼 비대위가 발족했으면 그 면면으로 쇄신의 의지가 있는지를 아마 살펴보실 겁니다. 그런데 가장 비대위에서도 이제 중량감이 있는 의원분이 박덕흠 의원, 사선 의원이니까요. 조은 의원은 재선 의원, 김대식 의원 초선 의원. 그런데 박덕흠 의원은 어떤 분이십니까? 친윤 중에 친윤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 이 탄핵 공문과 개헌 국면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당히 엄호했고 또 정진석 비서실장과 사돈관계가 문제가 되진 않겠죠. 다만 정치적 결을 같이 했었다라는 겁니다. 이 국면에 과연 쇄신하고 뭔가 국민의힘의 혁신을 이끌어낼 면면으로 비대위가 꾸려졌는가.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아마 열심히 하시겠죠. 말씀 주신 것처럼. 근데 열심히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잘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답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많은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 치를 걱정이 상당히 클 텐데 정치적인 현안으로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거의 TK, PK의 지역구를 갖고 있다 보니까 본인은 그렇게 수도권 민심의 눈높이 맞추는 부분이 시급한 과제로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국민의힘의 정치적인 세력은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와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논평 하나 내지 못하고 있는 이 국면, 누구 하나 쓴소리하지 못하고 릴레이 사과를 하는 몇몇 분의 의원분들이 계셨죠. 그런데 딱 한 3분 정도에서 그쳤습니다. 그 진정성이라는 게 국민의힘에는 없다.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이 이게 정치결사체가 아니라 거의 이익 집단으로 전락했다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내부 구성원으로부터도 나왔던 게 아닌가. 그렇다면 어떤 이 대안과 방향성을 지금 모색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한가. 그래 보이지도 않아서 더 어려운 숙제를 이 송원석 비대위가 떠안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8월에 당대표를 어떻게 뽑을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즉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거와 절연할 수 있는 대표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현재 모습을 그대로 좀 유지할 것이냐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사실 독이 든 성배, 독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어떻게 보면 4월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있었고 그리고 조기 대선에 의해 가지고 좀 상당한 차이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권을 넘겨준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부분이 뭐 정치적 의미에서 탄핵만 본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뭐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존중하고 하되 거부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현재의 어떤 탄핵 정국을 넘어서 이제는 이른바 내란 특검 정국으로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국민의힘의 딜레마는 그건 거죠. 탄핵 좋다. 헌법재판소 결정 다 승복하고 다 우리가 인용한다. 하지만 내란은 아니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란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할수록 그러면은 민주당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윤 대통령 지지하고 윤 대통령의 입장과 동일한 입장에 서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에 그것을 무자르듯 자르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인 것이죠. 결국 이번 있는 8월 달에 당대표 선거에 누가 나올지도 지금 아직까지 불분명하고 나온다 하더라도 누가 될지도 불분명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의미에서의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선을 긋는 것은 이미 다 사실 정리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탈당함으로써. 하지만 법률적 측면에서 경우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많은 국회의원 그리고 또 관련해서 지금 현재에 있는 국무위원들 이런 분들이 형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지난번 12월 3일 비상계엄이 내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내란 자백 그러면 당신 형사처벌 받아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번 당대표 선거도 그 방향을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이고 결국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 한 가지 방법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말 이른바 외과 수술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른바 내란 특검 빠른 시간 내에 수사를 해서 종결시켜주는 그것이 국민의힘도 살고 어떻게 보면 자유보수 우파도 살 수 있는 저는 그런 길이라고 봅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전당대회가 정치적인 하나의 분기점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까지 당의 얼굴이 바뀌어야 되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를테면 김용태 의원 같은 사람이 국민의힘의 얼굴이 되고 당대표가 되고 그것이 당원들의 민심으로 확인이 된다면 이렇게 바뀌려는 의지가 있네라고 눈길이 더 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고 지금 그럴 수 있는 국민의힘의 국면인가라는 의문은 듭니다. 지금 전당대회에 나오겠다고 당권 경쟁에 나선 분들, 대선 때 나왔던 분들 그대로입니다. 김문수 전 장관, 한동훈 전 대표, 나경원 의원도 사실 이런 농성을 하는 것도 자기 정치라는 비판을 받는 게 또 당대표에 나오려고 하는 사전 포석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나물에 그 밥으로 국민들 어떤 마음 얻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도돌이표처럼 나오면서 국민의힘의 쇄신을 이끌어냈습니까? 아니요. 그냥 분열을 가속화하고 당내 정치에 뭔가 기득권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정치 투쟁을 했을 뿐이어가지고 이 부분이 쇄신으로 가기는 어려울 거다. 정말 일단 얼굴부터 바뀌어야 그나마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적 모멘텀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내란 특검 소환 조사를 1차로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이 원래 2차 소환이었는데 응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5일 오전 9시 재소환을 통보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번 출석 통지는 마지막이다. 만약 불응하면 강제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좀 열심히 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버리기에 조금 불편한 점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임의수사지 강제수사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제 강제수사라고 하면 영장 들고 와서 나오시오 하면은 안 나갈 수 없죠. 강제적으로 끌어올 수 있지만. 하지만 이것은 임의수사인 것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도 얘기하듯이 검사와 사법경찰의 업무 협력에 관한 규정에 보면은 임의수사일 경우에는 피의자가 어떻게 보면 출석기일을 협의할 수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협의에 응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다가오는 7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재판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증인신문을 해야 됩니다. 장 변호사님도 아시다시피 증인신문하면 변호사들이 가장 바쁜 때입니다. 그러면은 형사사건 다른 지금 특검에서 받는 수사에 대해서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피의자의 방어권과 그리고 또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보장을 위해서 그 정도 며칠 어떻게 보면은 미뤄주는 것이 과연 부당한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뭐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가 실무상 이 정도를 만약에 다음번에 안 나오면은 체포한다, 영장한다 이런 식으로는 제가 한 20년 동안 변호사를 하면서도 그런 적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 상황 속에서 안 나오고 도주한다 하면은 오히려 지금 재판받는 기소된 사건 거기에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가 있느냐? 오히려 이런 상태에서 체포영장 또 한 번 청구했다가 지난번처럼 체포영장 기각되면 오히려 그 내란 특검의 어떤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강공은 하되 적절히 완급 조절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체포영장의 발부 사유는 범죄의 상당성이 있고 체포에 불응했거나 불응할 우려만 있어도 사실상 실무에서 발부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경찰이 수차례 나오라고 했을 때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3의 장소에서 하겠다. 서면으로 조사하면 응해볼지 내가 한번 고민해보겠다. 이거는 일반 피해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습도 아닌 거죠. 그러면서 특검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모적인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이 부분이 어떤 뭐 줄다리기 이렇게 평가합니다만 줄다리기라는 건 힘의 균형이 맞을 때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그것도 더더군다나 특검과 피의자는 힘의 균형 추구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누구한테 수사받을지 어떻게 할지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소모적인 이런 신경전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원래 토요일 날 조사도 뭐 지하로 들어가겠다. 결국엔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받고 오후 조사는 나가지 못하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이게 전직 대통령으로서 과연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인지 그럼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항변이 가능하고 이게 본인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특검 입장에서는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총경으로부터는 우리가 진술을 받을 수 없다, 할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그 변호인들도 수사 의뢰할 수 있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거든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21시간씩 조사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5일 뒤에 이명박 전 대통령 4일 뒤에 체포영장 아니고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이번 특검도 이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항변하고 법리적인 어떤 이 항변을 하는 게 부족하니까 이렇게 장외전으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무의미한 설전을 이어가고 있는 게 우리의 전직 대통령의 모습이구나 더 큰 실망감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취임 한 달 30일을 맞아서 첫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존에 보통 이제 100일, 석 달 정도 있다 하는 것보다는 좀 빠르게 시작이 됐는데 어떤 배경일까요? 그만큼 자신감 있다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부가 수립되고 사실 정권 인수위원회가 없는 상태에서 조각을 하고 또 해외에 또 캐나다까지 G7 업적으로 갔다 오고 하는 등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것도 사실이고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인선도 해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어떤 중화 가편적인 의미에서 좀 더 국민들로부터 어떤 소통을 통한 그 지지율을 견인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이벤트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긍정적으로 보면은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정치 철학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자리를 만들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더 열심히 뛰겠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설익은 밥이 또 제대로 맛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되 약간 뜸을 들이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국정 운영의 자신감의 발로인 측면도 저는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네, 우리의 잠시만요. 네. 지금 대통령이 비교섭단체 야 5당과 회동 얘기가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현장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 간의 오찬 만남이 7월 3일 12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석자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현 당대표, 윤종호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해인 당대표 겸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당대표 겸 원내대표,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이렇게 2인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날 모임은 지난번 교섭단체 당 지도부들과의 만남에 이어서 다른 야당과도 대화의 폭을 넓히려 하는 것이고 의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최근의 국정 상황이나 또 외교 여러 가지 현황들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고 또 야당들의 협조를 부탁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없으신 것 같은데. 네, 우상호 정무석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입니다. 목요일 오찬을 하는데 비교섭단체인 야5당과 함께하겠다. 지난번에는 이제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표들과 함께 회동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비교섭단체 야5당과 함께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잠시 뒤에 다시 들어보겠고요. 앞서서 이제 저희가 기자회견 빠르게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말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까지 듣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자회견이라는 게 국정 운영의 철학을 홍보하고 알리는 소통 창구가 되기도 합니다만 소통이란 게 당연하지만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입니다. 지금도 발표했듯이 뭐 야당 지도부를 만나고 교섭단체 5당 지도부를 만나는 것도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제일 처음 만나는 국민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주요 의제들, 추경이랄지 그리고 지금 첫 조각과 관련한 인선 내용들 어떻게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고 언론이 평가하는지 야당은 또 어떤 입장인지를 듣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의지를 드러냈던 좀 역대 대통령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